인덱스 펀드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존 보글과 같은 분은 ETF를 처음에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야, 너무 혁신적인 제품이다. 내가 만들었던 S&P 500 인덱스를 저렇게 거래할 수 있다. 너무 좋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비판자가 돼요. 어. 너무 많이 사고 판다 사람들이.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다. 그런 걸 만든 게 아닌데 좀 오래 들고 있어야 된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이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에 상장 처음 하고 나서 20여 년 만인데 50조 원까지 18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최근 3년 사이에 그냥 무럭무럭 자랐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전무님, 최근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ETF 시장이 정말 무럭무럭 자랐다 요거 알겠는데요. 예. 이게 전무님이 이 상장지수 펀드 이런 거 괜찮습니다. 많이 알려주셔서 그런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자본시장이죠. 이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직접 주주들을 모집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자본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자본시장이 이렇게 생긴 그 이래로 현대에는 가장 큰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불리는 게 ETF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뭐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혁신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가장 큰 혁신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의 등장이에요. 증권거래소 설립이 된 거죠. 이게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됐고 이때 거래된 주식이 동인도 회사 주식입니다. 이 동인도 회사 주주로 참여했던 사람이 1143명이었고 그때 자본금이 650만 길더, 오늘날 유로화로 가치로 보면 1억 유로 정도 되는 돈인데 이 회사가 그 주주들이 이제 동인도에서 한 임원의 집에서 이 이제 회사를 하고 여기에 그 거래소 설립이 본론이 아니라 추가 조항으로 만들었던 게 주식을 마음껏 사고 팔게 해주겠다라는 이 아이디어 하나가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가적인 것이 오히려 주류로 등장했던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실 동인도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관계가 있는데 하멜 아시죠? 하멜. 네. 그 여수랑 그 제주도 가면 하멜이 가는 곳이 이제 발견된 곳 이렇게 표류하다 만난 곳 거기 하고 여수에 가면 이제 하멜이 지나간 곳 해가지고 거기다 기념비가 있어요. 전 둘 다 가봤는데 이 사람이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죠. 그다음에 그 전에 먼저 와서 한국으로 이제 귀화는 아니지만 이름도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던 박연이라는 인물도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무역하러 가다가 난파당해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난파해서 이제 왔던 이 역사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혁신이 이 펀드 산업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그러는데 영어로 뮤추얼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뮤추얼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그 모아진 돈을 전문가가 운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예전부터 오래 있었어요. 여러 사람 돈 모아서 투자하는 방식이 뭐 갑자기 생겨난 건 아시고 뭐 그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오래 시장에 있었는데 현대적인 의미의 현대 금융 시스템에 맞는 것은 1924년도에 그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투자 신탁이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기사를 봤을 때 그때까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최근에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의 이제 투자에서 이렇게 우리 돈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펀드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만 따라가는 평균 따라가는 전략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ETF가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ETF 쉽게 생각하시면 그 인덱스 펀드를 내가 펀드를 가입하고 그 다음에 돈을 찾으려면 며칠을 환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펀드 자체 사고 팔면 안 돼?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ETF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상장된 지수 형태의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ETF에는 한 종목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한 종목이 되면 게 주식이지 펀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보면 ETF를 주식처럼 막 거래하니까 그냥 주식과 똑같은 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펀드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한 종목만 들어가는 펀드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물론 1인 종목 펀드를 그래서 한 종목 펀드라고 해서 테슬라 놓고 나머지를 채권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섞어서 만드는 건 나왔지만 한 종목에만 유일하게 투자하는 그런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겠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상장 지수 펀드의 조건은 10종목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네. 펀드 자격이 되려면 야, 그 규정 만든 거죠. 10개 이상 안 되는 거는 펀드를 인정 안 할 거니까 ETF 만들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ETF가 왜 잘 됐냐? 가장 간단하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잖아요. 펀드는 내가 넣고 해외 펀드 같은 경우 넣었다가 뭐 찾으려고 그러면 8일 9일 환매인데 또 공휴일 끼면은 막 보름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넣었다 샀고 뒤쳐서 팔 수 있으니까 편리성. 두 번째 수수료가 싸죠. 굉장히 비용이 싸다. 예? 그 증권거래세가 이거는 뭐냐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투명하죠. 내가 일반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종목을 내가 보려면 3개월마다 한 번씩 공시되는 자료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내가 에브리데이 내가 뭐 정말로 그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데 들어가서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내가 종목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주요 편입 종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한 건데 물론 이게 단점도 있어요. 제가 보면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사고 많이 파세요. 너무 알아서. 예, 너무 회전율을 너무 높여서 네. 실질적으로 이 회전율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아요. 네. 회전율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이것이 뭐 법칙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향성이라는 것과 법칙은 다른 겁니다. 법칙은 반복적인 형태를 통해서 뭐 과학으로 얘기하면 실험질적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투입값을 집어넣으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때 우리는 걸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여기서 우리가 뭐 회전율 같은 거는 사고 파는 비율을 법칙을 할 수는 없는데 경향적으로 보면은 회전율이 낮은 투자자들이 자주 파는 사람보다는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존 보글과 같은 분은 ETF를 처음에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야, 너무 혁신적인 제품이다. 내가 만들었던 S&P 500 인덱스를 저렇게 거래할 수 있다. 너무 좋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비판자가 돼요. 너무 많이 사고 판다 사람들이.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다. 그런 걸 만든 게 아닌데 좀 오래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회전율에 대한 비판도 일부 있죠.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ETF 관련해서 지금은 우리가 국내 상장지수 펀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글로벌 ETF 자산 자체도 역대 최대치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 15일 기준으로요. 6월 15일 기준으로 전 세계 ETF 순자산 총액도 10조 3,200억 달러, 일경 3,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ETF가 700개가 넘어요. 예,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 ETF 시장의 확대는 우리가 구조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조적으로 성장의 길로 들어간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고 형태도 다양하게 지금까지도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상품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코스피 200에 투자한 ETF 정말 순수한 의미의 인덱스 ETF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테마형으로 진화를 하죠. 뭐 2차 전지, 네. 반도체. 지금은 테마형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도 뭐 반도체를 조금씩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소비재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 투자 스타일, 뭐 배당주, 뭐 배당 성장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투자 스타일이라든가 테마형 나오고 더 나아가서 나오는 것들은 뭐 이런 거죠. 액티브 펀드라고 그래서 성장지수 펀드도 펀드니까 펀드 매니저가 사실 인덱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일정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비율이나 종목을 교체하는 겁니다. 영원히 냅두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상황이 변하거나 근데 기본적인 것은 이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종목을 자꾸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액티브 펀드거든요. 근데 상장지수 펀드도 그렇게 펀드 매니저 개입도를 높이는 액티브 펀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액티브 펀드 시장도 뭐 점점 더 커져 나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 여담으로 생각한 게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ETF가 막 시장에 성장할 때 저는 그때 모 회사 자산운용사 그 사장을 하는 후배랑 그
통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나는 바보였다. 왜요? 이게 뭐냐면 ETF가 막 성장하면 ETF 투자 열심히 했는데 정말 ETF로 돈을 제일 잘 버는 회사가 누구지? 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예? 누구예요? 뭐 이제 ETF를 많이 파는 회사들이 당연히 뭐 그 세계적인 운용사들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지만 숨겨진 회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S&P 500 지수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MSCI 지수 만드는 회사 그렇죠. 있잖아요. 지수를 만드는 회사 그 자체. 예, 그 회사들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릿세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자릿세 받는 거니까. 그렇죠. 월세 들어오는 회사들. 예, 그래서 네. 몰랐는데 그 S&P 500 만드는 회사랑 MSCI 만드는 인덱스 만드는 회사가 상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물려 있죠. 고점에 들어갔으니까. 아,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무님 뵐 때 이래서 좋아요. 예. 우리만 물리는 게 아니구나. 이 증권사 다니는 높은 사람들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음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이 ETF라는 게 한두 개만 있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선택을 할 텐데 와 700까지?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어떤 거 어떻게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이거 어떻게 고릅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시면 물건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다 사실 거예요? 아니요. 일단 내가 능력이 안 됩니다. 예, 그쵸. 능력도 네. 안 되고 필요한 것만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필요성을 먼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마음. 이게 등장했을 때 원류. 그러니까 뭐냐면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야. 인덱스를 저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야. 투명하게. 그거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여러 상품이 있지만 나는 말 그대로 지수 투자에 충실할래. S&P 500에 계속 나는 장기적으로 연금에다가 적립식으로 모아나갈래.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수에 정말 그대로 투자하는 걸 딴 거 신경 안 쓰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ETF를 하는 방법은 그 자산 배분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사실 현재 ETF는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상품에 다 ETF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자산 배분은 말이 어렵지만 그냥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근데 포트폴리오 짤 때 여러분들이 그 막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뭐 사실 뭐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개인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핵심 위성 전략을 쓸 때가 제일 편한 것 같다. 핵심 위성 전략이. 그래서 뭐냐면 핵심은 S&P 500을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여기다가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원자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테마 같은 거 섞어서 짜는 방식. 네. 이것이 오히려 그게 괜찮고 테마형만으로 다 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 그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배짱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김밥을 싼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무슨 김밥이냐 주재료를 하나 정하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거들 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S&P 500을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서 여기다가 몇 개를 섞는 전략을 하셔도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리스크를 좀 낮추면서 변동성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하고 또 아니면 인덱스를 하거나. 근데 정말 내가 정말 이태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난 이거는 정말 완전한 확신이 있어. 네. 이런 분들은 적립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요. 그 변동성을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립식이니까 적립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요건 뭘까요? 최근에 이제 이런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점점 더 이런 흐름들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좀 고령화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년층이 많아지게 되면 노년층이 필요하는 거는 월세거든요. 그 ETF를 활용해서 월세를 받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월 지급식 ETF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뭐 S&P 500을 기본으로 한 월 지급식이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수익률이 낮아요. 뭐 1%대에 불과하니까. 근데 3%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배당을 기본으로 한 월 지급식 ETF가 나왔고 더 섞어서 지금 뭐 5에서 6% 추구하는 것도 있고 또 리츠 같은 건 좀 6%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생 상품을 섞은 것 중에는 월 1% 나오는 게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은 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단이 있는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 개 가지고 딱 이거 하나 찍어줘. 이거 찍으면 나 ETF로 월세 해결하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는 이 방송 안 해요. 뭘 합니까? 사실 저는 늘 제 소신은 뭐냐면 돈 벌면 알려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피곤하다. 돈 벌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다. 아니, 안 알려주고. 예? 그래서 내가 살 거 살고 주위 사람들은 잘하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면 충분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를 딱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로 불가능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몇 개 유형의 그 ETF를 하는 뭐 기본적으로 리츠 같은 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리츠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배당주 같은 것 중에 월 3% 연 3% 정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최근에 파생상품 이용해서 뭐 월 1%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몇 개 섞어가지고 내가 뭐 3억이면 야 나는 최소한 국민연금 있으니까 월 지급식으로 나는 한 3억 갖고 난 월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100만 원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도. 월 100만 원씩 내가 늘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변동성을 낮춰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셔가지고 짜는 방법으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ETF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그 월세를 받는 그 금융에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생각을 해봐도 요즘은 노년이라고 해서 소비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네. 우리가 이 연구된 자료들을 보게 되면 75세를 우리가 후기 고령부래요. 75세 이후를요. 75세 이전은 우리가 65세부터 70세까지를 정기 고령기라고 합니다. 이 정기 고령기에는 그렇게 생활비가 줄긴 줄어요. 근데 아주 많이 줄진 않아요. 근데 후기 고령기가 되면 드라마틱하게 생활비가 줄어요. 근데 후기 고령기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의료비가 문제가 돼요. 건강하시면 굉장히 생활비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제 아플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생이라는 게 사실 다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75세 이후에도 내가 뭐냐면 보장성 보험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75세 전에는 퇴직 한 65세 전에는 다 완납을 해놓고 이게 한 90세 100세까지 최소한 암이라든가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갖고 있어라. 그럼 75세 이후에 내가 그런 굉장히 내가 예측하지 못한 건강상의 나쁜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까지 꾸준히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공격적이고 굉장히 모험심이 강해요. 네. 아니 레버리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인버스 곧버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다던데 예.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 진짜 안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없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긴 해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요? 예, 한국은 뭐 세계에서 원탑도 원탑. 아, 이게 재미난 거는 네.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97년도죠. 외환위기 터졌을 때 그 98년도, 99년, 2000년도까지 전 세계 선물 옵션 시장이 어디가 1등이었는지 아시죠? 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와. 그것이 선물 옵션 시장은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관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에요. 그쵸. 그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외환위기 이후에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면서 전 세계 완탑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물론 레버리지 ETF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선물 옵션 자체가 상품이 레버리지가 내재화된 상품이잖아요. 그 선물 옵션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쓴다는 의미거든요. 이거 자체는 원래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그냥 알 주식 산다 그러잖아요. 흔히 이렇게. 예? 저 같은 경우는 알 주식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쵸. 예, 알 주식 산다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것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되고 충분히 많이 얻어 터진 거죠. 이거 아니구나. 네, 네. 배우시고 그러면서 그 외에 다양한 투자 상품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물 옵션이 뭐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글로벌 원탑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레버리지는 이제 글로벌 인탑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레버리지 ETF 그러면은 내가 한 3개월 투자했어. 그럼 3개월 동안 2배가 나는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 2배라는 게 뭐 그다음에 3개월 동안 2배 빠졌어 이게 아니에요. 이 레버리지는 하루 변동폭이에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내가 투자했으니까 3개월의 변동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랐지? 내가 거꾸로 올라야 되는데
예? 인버스 같은 거 샀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샀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더 많이 안 올랐지. 그거는 하루 변동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말씀드린 이거는 당연히 그 레버리지 투자는 이건 방향성 투자예요. 이거는 내가 방향성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못 맞추면 박살인 거예요. 꽝이죠. 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작년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작년에 작년 초 같은데 막 그 금리가 오를 때는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 얘기인데 한 달이 건넌 친구 얘기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자기 R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리가 오르니까 뭐냐면 코스닥 인버스를 걸어놓은 거예요. 해지를 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쓰여진 건 괜찮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지만 알주식이라고도 하지만 그것도 잘 종목 선별하는 거 요것도 기술이라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ETF 투자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주의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된 ETF 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고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ETF는 세금 고민할 거 없고 나머지들은 다 배당소득세 15.4% 내야 되신다는 거. 그래서 세금 문제를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연금저축계좌랑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아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